2025년 어느 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이 동시에 한국에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한국은 끝났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MIT 최고의 석학이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70개국이 한국 원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가 한국 무기 없이는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부터 은행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한국 반도체 위에서 돌아갑니다. 세계가 조롱했던 바로 그 나라가 실제로는 현대 문명의 심장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세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봄의 냉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강당에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캠퍼스의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로 학생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죠. 해외 언론들이 모인 회의장에서 저는 다시 한번 보고서를 넘겨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MIT 국제경제학 교수 조너선 밀러입니다. 20년간 동아시아 경제를 연구해온 제게 오늘의 주제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의 일면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굵은 글씨로 한국 고령화와 출산 붕괴로 국가 지속 불가라고 적혀 있었죠. 중국 CCTV의 앵커 리우 웨이가 생방송에서 당당하게 한 말도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스스로 붕괴하는 나라, 한국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닙니다. 이제 중국이 아시아 경제를 주도할 차례입니다. 중국 앵커는 이렇게 말했죠.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분석 기사는 더 가혹했죠. 한국은 이제 실험국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절망의 정글에 갇힌 나라. 다른 선진국들에겐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이 문장들은 전 세계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의 붕괴를 예측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망해가는 나라라는 프레임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의 사카모토 유키 편집부장은 특별 칼럼에서 한국의 몰락은 시간 문제라고 단언했고 미국의 여러 경제 분석가들도 이에 동조했죠. 사람들은 한국을 마치 눈앞의 재앙을 지켜보듯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과감하게 그 보고서를 반으로 찢어버렸죠.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가 심호흡을 한 후 돌아서서 참석자들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출산율, 고령화 지수, 경제 성장률과 같은 숫자만 보지만 저는 결과를 봅니다. 한국이 무엇을 이루어냈는지, 지금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죠. 한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글로벌 시스템의 중심에서 작동하고 있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자동차, 심지어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국의 기술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산율만으로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마치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로젝터 리모컨을 집어들었죠. 화면이 바뀌며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고 리우 웨이와 사카모토 유키의 얼굴에는 의아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죠. 그들은 이제 제가 하려는 세계가 몰랐던 한국에 대한 진실을 듣게 될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흑백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1959년 서울 한복판에 세워진 작은 원자로 앞에서 한국과 미국 관계자들이 악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청중들을 향해 고개를 들었고 회의실 안에 긴장감이 느껴졌죠. 리우 웨이와 사카모토 유키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1959년 한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첫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원자로 하나를 운영할 전기조차 부족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고 체코 대통령이 한국 원전 관계자들과 악수하는 최근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2023년 체코는 자국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을 위해 프랑스와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무려 8조 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죠. 저는 화면 위 숫자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체코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수입한다. 완공 기한과 비용을 정확히 지키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고 참석자들의 표정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죠. 저는 계속해서 슬라이드를 넘겼고 프랑스 원전의 건설 지연 그래프, 미국 원전의 예산 초과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의 플라망빌 원전은 완공까지 16년이 넘게 걸렸고 비용은 당초 계획의 4배로 늘었습니다. 미국 보글 원전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반면 한국의 바라카 원전은 예정된 시간과 예산 내에 완벽하게 건설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사카모토 유키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까요? 한두 개 사례로 한국의 기술력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카모토 유키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루마니아, 이집트가 모두 한국 원전을 선택했다는 뉴스 기사들이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국가들이 같은 선택을 하고 있고 유럽과 중동 전역에서 한국 원전을 기다리고 있죠.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리우 웨이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원자력은 구시대의 기술입니다. 중국은 이미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어요. 리우 웨이가 반박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는 세계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죠. 탄소 중립을 위해선 원자력이 필수적이고 그 원자력 시장에서 이제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장 뒤편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한국 외교부 김민재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지 않아요. 그저 완벽하게 할 뿐입니다. 60년 전 미국에서 기술을 빌려온 나라가 이제는 그 기술을 완성시켜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국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고 유럽 대륙 전체가 한국 원전 기술로 채워지는 애니메이션이 나타났습니다. 60년 전 한국은 자국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원자로 하나를 빌려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유럽 전체의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고 사카모토 유키와 리우 웨이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함께 무언가를 새롭게 깨달은 듯한 빛이 보였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고 화면에는 폴란드 군사기지에 줄지어 서 있는 검은색 전차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차 옆면에는 선명한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었죠. 청중들의 시선이 일제히 화면으로 모였고 자리에서 몸을 일으킨 리우 웨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은 한국 무기였습니다. 바로 E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FA-50 경공격기였죠.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각 무기 체계의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20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이었죠. 왜 한국 무기였을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고 청중들의 표정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지만 생산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미국의 M1 에이브럼스는 강력했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죠. 반면 한국의 K2 전차는 성능, 가격, 생산 속도 모든 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각 무기 체계의 비교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리우 웨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무기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많은 국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중국도 상당한 방산 수출국지만 나토 국가들과 서방 동맹국들은 기술 보안과 상호 운용성 문제로 중국 무기를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장에서 한국 무기가 급부상하고 있죠. 저는 방산 수출 증가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였죠. 한국은 이제 세계 8대 무기 수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저의 설명에 회의실은 조용했고 참석자들의 표정에서 놀라움이 읽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의 인터뷰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 무기가 없으면 우리는 못 싸웁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한 후 사카모토 유키를 바라보았고 그의 표정은 복잡했죠. 일본은 오랫동안 방위 산업에서 헌법적 제약으로 인해 제한적인 역할만 해왔습니다. 사카모토 유키는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씁쓸하게 들리겠지만 언젠가부터 전쟁터에서 한국어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폴란드 기지까지 K9 자주포의 포성과 함께 한국어 매뉴얼과 정비 지침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토의 최전선은 한국 무기로 방어되고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리우 웨이와 사카모토 유키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함께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읽혔죠. 한국은 더 이상 그들이 알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따라잡기 바쁘던 나라가 어느새 세계 안보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아닌 한국 무기가 유럽 전장의 주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시스템의 중심입니다. 저는 회의실의 조명을 조금 더 어둡게 조절했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화면에는 작은 검은색 칩 하나가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그 위에 새겨진 삼성이라는 로고가 선명했죠. 자리에 앉아있던 참석자들이 저마다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인공지능 서버, 심지어 은행 시스템까지 모두 이 작은 칩 위에서 작동합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칩들의 상당수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죠. 화면이 전환되며 세계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45%, SK 하이닉스 25%로 두 한국 기업이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죠. 회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고 사카모토 유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계 주요 IT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까지 모두 타격을 입었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흔들리면 글로벌 데이터 흐름이 멈춘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카모토 유키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결과적으로 한국의 소재 국산화를 촉진시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MIT에서 발간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반도체 생산국이 아니라 세계의 심장이다. 한국의 생산 라인이 단 일주일만 멈춰도 전 세계 전자기기 공급망이 붕괴할 것이다. 저는 보고서의 문장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리우 웨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빠르게 반도체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한국의 독점은 깨질 것입니다. 리우 웨이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발전 속도는 놀랍지만 최첨단 반도체 기술에는 수십 년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삼성은 4나노미터 칩을 생산하고 있고 3나노미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술 격차는 단기간에 좁혀지기 어렵죠. 저는 각 국가별 반도체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2024년 현재 삼성은 디램 시장에서 45%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함께 메모리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죠. 이는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디지털 인프라의 중추가 한국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카모토 유키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역효과였다는 말씀이군요. 우리는 한국의 의존도를 줄이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의 기술 자립을 촉진시켰던 셈이죠. 사카모토 유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위기는 한국에게 항상 기회였습니다.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은 핵심 소재의 국산화를 이루어냈고 오히려 반도체 생태계를 더욱 강화했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도 멈춥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계가 모르는 사이 한국은 이미 글로벌 시스템의 근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잠시 발표를 멈추고 회의실 창밖을 바라보았고 봄비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역사를 닮은 듯한 모습이었죠. 청중들의 표정이 처음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냉소적인 시선 대신 진지한 관심으로 가득 찬 눈빛들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원전, 방산, 반도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 이면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나가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위기에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일본의 수출 규제, 코로나 팬데믹까지 말이죠.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각 위기를 언급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은 이제 망했다고 말할 때마다 한국은 마치 기적처럼 반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청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리우 웨이와 사카모토 유키는 더 이상 초반의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그들의 표정에서는 오히려 진지한 관심이 느껴졌죠. 저는 회의실 벽면에 걸린 세계 지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1997년 한국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회복 불능 상태라고 진단했죠.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한국은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 다시 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때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했죠. 그리고 2019년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에 직면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산화입니다. 우리는 필수 소재와 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했고 결과적으로 더 강한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회의실 뒤편에 앉아있던 김민재 국장이 조용히 대답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 중앙 테이블 위에 놓인 여러 신문 기사들을 가리켰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을 다룬 기사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공급망을 붕괴시켰지만 한국은 재빠르게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수출했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능력은 한국의 DNA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카모토 유키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대응 능력의 원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적인 요소가 있을까요? 사카모토 유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조롱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들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첫째, 한국인들의 위기의식입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문화가 있죠. 둘째, 빠른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의 우수성입니다. 반도체 수요가 불안정해지자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기술 업그레이드에 투자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혼란이 오자 방산과 원전 수출로 전환했죠. 늘 위기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민족성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생각에 빠져 있는 듯 했죠. 저는 회의실 창가로 다시 걸어가며 최근 MIT 연구팀의 결론을 인용했습니다. 위기에서 진화하는 유일한 나라가 있다면 그건 한국이다. 리우 웨이와 사카모토 유키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표정에서는 어떤 깨달음과 함께 약간의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이 어쩌면 그들 국가의 미래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주시하며 다음 주제로 넘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놀라운 현상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로 세계가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회의실 안의 긴장감은 이제 호기심과 집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서 태블릿을 집어들고 나토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형 모델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토가 한국식 무기 구매 프로세스를 복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에서 열린 나토 방산 협의체에서는 한국의 신속한 조달 시스템을 모델로 삼기로 결정했죠. 그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한국의 방산 시스템이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리우 웨이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시스템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실전 경험 기반 설계, 신속한 생산 체계, 민관 협력 R&D입니다.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들어 설명했습니다. 북한이라는 실질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한 시스템이 이제는 세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넘겨 EU 관련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형 원전 운영 방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프랑스 원자력청은 최근 한국 수력 원자력의 운영 매뉴얼을 번역해 자국 원전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관련 뉴스 기사를 가리켰습니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 안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전 안전 기록은 정말 놀라운데 무엇이 다른 걸까요? 사카모토 유키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원전 노하우는 철저한 표준화와 예방적 유지 보수에 있습니다. 모든 원전이 동일한 매뉴얼로 운영되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태블릿을 다시 넘기자 중동 국가들과 한국의 교육 협력을 보여주는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중동 국가들은 한국의 교육 커리큘럼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학교에 한국식 교육 방식을 전면 적용하기로 결정했죠. 저는 사우디 교육부 장관과 한국 교육부 관계자의 협약식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닙니다. 한국의 시스템, 문화, 사고방식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고 오히려 세계가 한국을 본보기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MIT 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캠퍼스 내 대강당에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와 언론인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죠. 저는 단상 위에 서서 청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제 연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객석 한편에는 리우 웨이와 사카모토 유키도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도발적인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 출산율 같은 지표들이 아무리 부정적이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청중들의 시선을 느끼며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는 멈춥니다. 에너지, 무기, 데이터. 현대 문명의 심장 세계가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고 청중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죠. 이것은 단순 주장이 아니라 우리 MIT 연구팀이 3년간 분석한 결과입니다. 원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년 후 유럽 전력의 30%는 한국이 건설한 원전에서 생산될 것입니다. 중동 전력의 25%도 마찬가지죠. 세계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을 한국 기술이 책임질 것입니다. 저의 말에 청중들은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방산 분야를 보겠습니다. 현재 세계 40개국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했거나 도입 중입니다. 2030년에는 나토 전차의 30%가 한국산 또는 한국 기술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반도체입니다. 현재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를 한국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로봇 등 모든 첨단 기술은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객석에서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감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노동력이 줄어들면 결국 산업 경쟁력도 약화되지 않을까요? 한 경제학자가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산업 생산성을 인구로만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구가 줄어도 생산 공정의 자동화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저는 명확하게 답변했고 리우 웨이와 사카모토 유키는 객석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그들이 알던 나라가 아니었죠. 저는 발표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은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은 이미 세계 곳곳에 스며들어 있죠. 그리고 이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저는 결론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강당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외교부 김민재 국장이 조용히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밀러 교수님,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한국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김민재 국장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연구자입니다.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제 일이죠. 그리고 한국은 세계의 미래를 보여주는 창문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캠퍼스를 걸어 나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이라는 새로운 중심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MIT 국제포럼에서의 발표 이후 저는 한국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첨단 기술과 오래된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이 펼쳐졌죠. 저는 이 나라가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냈는지 생각했습니다. 밀러 교수님,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는 항상 한국은 곧 망할 것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김민재 국장이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망할 거라고 했던 나라는 100번을 넘어졌고 10첫 번째 일어섰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끊임없는 역경과 그것을 극복해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의심하지 않았죠.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가 증명해주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증명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국장이 차창 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세계 어디에서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존재했습니다. 전기를 켤 때, 스마트폰을 열 때,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한국의 기술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전쟁을 시작하면 한국의 무기가 전장에 나타났죠. 전 세계 시스템의 중추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한국의 어떤 점이 교수님에게 가장 인상적이고 크게 다가왔나요? 김민재 국장이 갑자기 물었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을 했습니다.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닌 한국인들의 끈기와 적응력,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내는 능력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 활기찬 도시의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세종대로를 걷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자신감이 느껴졌죠. 이들은 세계가 자신들을 어떻게 보는지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김민재 국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죠. 한국의 진정한 힘은 기술이나 인프라가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늘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바로 한국인들 안에 있었죠. 그날 저녁 서울 도심의 한 빌딩 옥상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위기에 강한 나라, 한국의 시스템 분석이라는 제목 아래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중심이 되었고 이제 세계는 한국을 배우고 있다.
화려한 네온 사인들과 빌딩의 불빛이 만들어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미래의 청사진 같았고, 저는 이 순간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한 순간, 우리는 모두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고, 이 역사는 세계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글로벌 시스템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원전, 방산, 반도체 산업을 통해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섰습니다. 진정한 국가의 힘은 단순한 인구 숫자나 경제 규모가 아니라 세계 시스템 속에서의 영향력과 필수 불가결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질 한국 기술의 새로운 기적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해외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 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수